1. 오랜만에 방문. 저는 조부모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외할머니입니다. 친할아버지는 아빠 6살 때, 친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2000년에 76세로 가셨어요. 외할머니는 뇌경색으로 몸이 굳어서 24시간 누워 계세요. 그렇게 된 노인 중에서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사남매로 아들 둘과 딸 둘을 뒀는데, 셋째인 이모가 이모부와 함께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부는 생계로 부동산 사무실과 호프집을 하고 있어서 무척 바쁘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죠. 오랜만에 이모를 만나러 갔다가 외할머니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모가 말하기를 좀 전에 할머니 영양식 걸어두고 나왔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둬야 된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마비돼서 콧줄로 우유를 투입받고 계세요. 과연 영양식이 다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모가 부동산에서 뛰어왔어요. 영양식이 들어가는 튜브 꼭다리는 코에 계속 꽂아두는 거라 따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물을 넣어서 그걸 할머니가 마시는, 투입받는 걸로 헹굼을 하더라고요. 이모는 기저귀도 쓱쓱 요령 있게 갈았어요. 그런 건 그날 처음 봤어요. 야, 너네 엄마한테 일요일날 와서 할머니 좀 보라니까 허리가 아파서 기저귀를 못 간다는 거잖니. 그래서 내가 그래 언니 어쩌겠어 그냥 오지 마 그랬지. 엄마가 그랬다고? 하긴 엄마도 곧 70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저러고 누워있고 용이가 내 똥기저귀를 간다고? 상상도 하기 싫은 비극이 지금 외할머니한테 일어난 거잖아. 갑자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웬일이래요. 이 인간 이게 뭐.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아무리 말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어려운 일을 유머스럽게 표현할 줄 알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정말 저렇게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니 물론 할머니로서도 정말 좋았죠. 저는 외갓집이 서울에 있어서 어려서부터도 자주 갔지만 특히 20대의 10년간 할머니와 밀착된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아무 목표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지런한 친구들을 따라 도서관에서 토플 공부라도 하자니 그건 귀찮고 공부도 안 해.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빈둥대는 저를 부모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고 들들 볶아댔기 때문에 외갓집을 은신처로 삼았겠죠. 우리 집은 여의도였는데 72번 좌석버스를 타고 신촌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종점까지 가면 외갓집이 있는 가련동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려고 나섰다가 어차피 수업에 늦었다거나 밤에 라면 먹어서 부은 것 같다거나 그냥 기분이 안 좋다던가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눈을 질끔 감고 외갓집에 가는 적이 많았어요. 3학년 때는 살 좀 빼라고 구박하는 아빠한테 욕했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외갓집에 한동안 살기도 했어요.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도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빌빌거렸기 때문에 쪽팔려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그렇고 돈도 없고 이리저리 외갓집에서 삐대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 외갓집은 외할아버지가 전혀 돈을 안 벌고 할머니가 하숙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보통 1명 또는 2명의 고등학생이나 재수생이 같이 살고 있었지만 걔네들도 낮에는 학교나 학원에 가고 연휴에는 집에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랑 할아버지가 방 한 칸씩을 차지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 할머니는 종종거리면서 집안일을 다 하시고 밥때가 되면 각자에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봐서 되도록 그걸 해주려고 하셨죠. 할머니는 음식 솜치가 너무너무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그 냉면이랑 돈가스 같은 것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봉지냉면을 조리하더라도 계란, 오이, 열무김치로 모양을 낸 다음 사이드로 꼭 냉동 물만두 몇 개를 곁들였다든지 돈가스는 큰 접시를 꺼내서 한 귀퉁이에 총총 썰은 양배추도 넣고 경양식집용 칼과 함께 세팅을 해서 차려주셨답니다. 할머니가 옹기종기 구색을 갖춰놓는 걸 보는 재미랄까? 그건 제법 공부 잘하던 고등학생에서 우울한 청춘으로 전락해서 스스로도 어리둥절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저에게 따뜻한 토닥거림이었겠죠. 3. 더러운 피 대 좋은 유전자.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밥도 원하는 메뉴로 차려드렸는데 소생간,
김치에 묻어둔 갈치 같은 할아버지용 반찬이 따로 있었어요. 전혀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외할아버지는 뭐 특별히 저한테 나쁘게 하신 것도 없지만 약에 쓰려고 해도 별로 존경할 만한 구석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냥 늘 목침을 베고 누워서 영어나 일어로 된 책을 보시고 밥때 되면 식사하시고 가끔 간식거리 사러 출타를 하셨는데 꼭 자기 먹을 것만 사왔어요. 한 번은 옥수수 사러 서울역까지 가신다고 해서 무슨 옥수수를 거기까지 가서 사야 되냐고 했더니 정말 맛있는 건데 아무데나 안 파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까만 옥수수를 처음 봤네요. 그런 할아버지가 싫으면서도 속으로는 찔리는 것이 저도 건넌방에 뻗치고 누워있기는 안방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라는 점이었는데 할머니는 남편이 평생 저러고 있는데 손녀까지 와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는 제가 누워있으면 할아버지랑 똑같다고 정말 싫어했거든요. 엄마 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생각을 할 때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할아버지도 혼잣말을 엄청 하셨죠. 나는 이대로 할아버지처럼 되는 걸까? 답답한 미래만큼이나 가슴이 답답한 시절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할머니 유전자도 뭐라도 물려받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위안이 됐답니다. 할머니는 진짜 부지런했거든요. 나는 할머니의 어떤 점을 이어받았을까? 할머니 많은 미덕 중에서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설득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둘 다 얘기하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친구 얘기, 친척 얘기, 할머니 어렸을 적 얘기, 시집 왔을 때 얘기, 엄마와 외삼촌과 이모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할머니들의 얘기, 할머니가 화장품 팔러 다녔던 얘기, 할아버지가 간첩 신고 당했던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죠. 언젠가는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디 가면 농장에서 일당으로 쓸 사람을 싣고 가는 트럭이 있다고 해서 꼭두 새벽에 따라가셨대요. 그런데 그 트럭이라는 게 차례로 줄을 서서 타는 게 아니라 막 올라타는 거여서 며칠 만에 겨우겨우 기어 올라갈 기회를 잡았는데 글쎄 작업반장 아저씨가 체구가 그렇게 작아서 무슨 일을 하냐고 손가락을 똑 떼버리셨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트럭에 올라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반장이 할머니 손을 끌어올려줬다는 대목에서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차올랐죠.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말을 못하게 되고 그 많았던 얘기들이 이제 기억이 나질 않네요. 4. 그까짓 것 하면 되지.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 됐는데 엄마랑 같이 할머니를 보러 이모네 집에 갔었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이모 집에 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동창 걔도 살살 다니시고 잘 지내고 계셨는데 언젠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엔 허리를 다치고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지다가 결정적으로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되는 바람에 혼자서는 살기 어려워져서 뇌 수술하고 퇴원하는 길로 이모 집으로 모셔진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거동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계신다고 듣긴 했는데 직접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머리는 까까머리로 자르고 매트리스에 뻣뻣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영차하고 일으켜서 양쪽에 베개를 잔뜩 괴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이따가 다시 눕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동그랗고 피부가 탱탱해서 꼭 호호 아줌마 만화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틀니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볼도 합죽하고 멍하고 말을 못하시니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당시 엄마는 클레이 아트를 배워서 유치원에 봉사를 나가고 있어서 연습한다고 그걸 들고 가셨어요. 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클레이로 꽃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TV를 보고 있다가 곧 추석 때 되고 하니까 클레이로 송편을 만들어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동그랗게 굴린 반죽에 손가락으로 홈을 만든 다음 속을 넣는 거니까 이건 할머니한테 시켜봐야겠다 싶었죠. 클레이를 몇 조각 떼어서 할머니 손바닥에 올려놓고 할머니 속 넣어주세요 하면 할머니가 하나씩 집어서 넣어주시도록 말이에요. 할머니는 매년 집에서 송편을 만드셨어요. 어느 해는 늘 깨만 넣는 게 지겨워서 밤을 삶아서 넣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나는 밤으로 만들어 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래, 밤도 하자 그러셨어요. 아니, 이미 송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밤을 언제 사오며 그걸 까서 또 따로 쪄야 할 텐데 싶어서 정말? 그랬더니 그까짓 거 왜 못해? 하셨죠. 그래서 정말 밤 송편을 만들었는데 달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긴 하죠. 하지만 엄마한테 말했으면 얘가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니? 그냥 이걸로 해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어릴 때여서 어머나 자선이가 참 재밌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나이도 아니었고 이미 20살도 많이 넘었을 때였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송편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세상 일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땐 백수에 되는 일도 없었고 내 찜통도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랑 있으면 할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셨답니다. 고시 공부해볼까 한다니까 교보문고에 같이 가서 책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서해반에 다니시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글씨도 써서 주셨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할머니는 박수를 짝짝 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할머니는 네가 구박을 받아가지고 기가 죽어있는 게 그동안 불쌍했다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속을 하나 넣어주시고는 다시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제가 다음 반죽을 동글리는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 늘 협조적이었던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 보세요 하고 할머니에게 클레이 한 덩어리를 떼어드렸더니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그걸 송편 모양으로 다듬고 계셨죠. 좀 의외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어린애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어린애랑 어린애같이 된 거랑은 같은 게 아니었나 봐요. 할머니는 전성기 때 고등학생 10명, 20명 저녁 식사도 한꺼번에 차려냈던 하숙집 아줌마였잖아요. 할머니가 한참 만에 빚은 송편은 얌전한 반달 모양으로 너무 예뻤어요. 그걸 보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할머니가 원래 만들던 송편 모양이었거든요. 5. 할머니 리즈 시절. 할머니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내고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여고까지 진학하셨죠. 그리고는 다 그랬듯이 시집을 갔는데 그게 하필 우리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폐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증조할머니 지극정성으로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 천성인지 정말 일관되게 누워서 책 보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땅떼기를 조금씩 팔아서 생활하다가 애들 교육이라도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사남매를 끌고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가 하숙으로 생계를 꾸리신 거죠. 이 하숙이라는 것이 얼마가 남고 하는 게 계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냥 하숙비를 받아서 하숙생이랑 6식구가 같이 사는 거죠. 그래도 막내 삼촌 등록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큰돈 들어갈 데가 없어져서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됐는데 그때가 딱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학교 급식이 없었던 때라 야간 자율학습 전에 밥을 먹고 가는 고등학생 손님도 10명 정도 있어서 이웃집 할머니까지 보조로 거느리고 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또 부지런히 뒷산에도 가고 구청에서 하는 요가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판매 상술로 하는 거였지만 공짜 안마기 체험 같은 것도 다니랴 날라다니던 시절이었죠. 후에 할머니도 그 시절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니까 할머니 나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던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리즈 시절은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뭘 많이 해줄 수 있었던 때였네요. 내가 할머니를 알았을 때 할머니는 이미 할머니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의 할머니는 달랐을까요? 저는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할머니 손녀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났다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됐을까요? 6.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제일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장마비 후 골든타임은 4분,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하죠. 결혼한 막내 삼촌이 평촌에 집을 사면서 할머니도 가련동에서 평촌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2003년도에는 이모네도 잠깐 평촌에 살았는데 이모 집은 할머니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었죠. 저도 2003년에 사법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쳐놓고 할머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서 그때 할머니 집은 사촌 동생 이모 삼촌까지 들락달락 북적거렸어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날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매달 동창회, 갯날에 서울에 가시고 일요일에는 교회도 가셨어요. 할머니는 집 앞 목욕통에 가시면 저랑 서로 등을 밀어주곤 했는데 제법 시원하게 밀어줄 정도의 기운이 있으셨죠.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정말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런 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할머니는 일어도 잘하니까 1번 욕한을 같이 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갈 수가 있었는데 뭐 한다고 할머니랑 일본에 가질 않은 걸까? 용이도 어린 것이 욕한을 좋아해서 다른 곳은 많이 못 가봤어도 일본은 벌써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렇게 자식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네,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네 하면서 챙기는데 차라리 걔는 아직 살 날도 많으니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가도 되는 것을 왜 할머니랑 같이 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7. 할머니가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시다. 이렇게 일본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 얼마 전이었어요. 할머니를 보러 갔다가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줘야지 했어요. 그건 제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친구와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그린 거라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웃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그걸 보더니 소리를 내면서 웃으시지 않겠어요? 잠시 으쓱했어요. 내 그림이 할머니같이 인지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전해주는군. 엥? 그런데 가만 보니까 깔깔 푸하하 이렇게 써있는 글씨를 읽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 갔을 때 기차역을 찍었던 게 생각나서 보여드렸더니 아사리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글을 읽는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아예 건강하다면 모르겠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몸. 말정한 정신으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더 답답할까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모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내 자식이구나 정도는 알지만 직업이 뭐고 어디 살고 손자가 몇 명 있고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정신머리라고 했어요. 어쨌든 글씨를 읽을 정도라면 자기 인식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감정도 느낀다는 거야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지금 속상해하고 있겠구나. 더 이상 할머니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사실 할머니를 보면 하하호호 놀아드릴 기분이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나의 좌절을 공감해줬던 유일한 사람, 나의 할머니. 8. 살아내는 것의 존엄함. 신데렐라 스토리는 결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디엔드, 해피엔딩? 하지만 나이 80에 자식들이 다 장성했고 달리 큰 걱정도 없다면? 디엔드, 해피엔딩. 더 이상 궁금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후 그대로 이모집으로 퇴원한 게 2012년 83세. 콧줄을 한 것이 2015년 86세. 그때 자식들이 3년치 비용을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7년이죠. 할머니는 장수 리스크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 상태로 오래 살고 싶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할머니는 깨끗하게 죽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러 가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외삼촌이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서 나가시다가 집 앞 건널목에서 쓰러지셨는데 할아버지를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전에 병원에 가신 적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정말 잘 죽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땐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몰랐죠. 할아버지가 100세도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가 이런 사태를 정말 바라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하고 혀를 차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원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 앞에서 떠들썩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꾸준히 감당해 나가셨어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인내하면서 살아나가고 계신 거겠죠. 에필로그. 책을 보면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같은 말이 써 있잖아요. 1번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용이.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 용아.
엄마 요양원 가기 싫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해요. 다음은 이모. 이모는 참 할머니랑 닮은 사람 같아요. 이 글을 쓴다고 이모 부동산에 가서 여러 숫자들을 알아왔어요. 이모는 할머니가 평촌에 이사 온 날짜, 이모 집에 온 날짜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출력한 원고를 부동산에 잠깐 뒀었는데 이모가 어느새 읽어보시고 군데군데 고쳐놓으셨어요. 아빠한테 욕했다가를 대들다가로, 정신머리를 인지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있음 옆에 살아내는 것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살아있음이 아니라 할머니답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 글을 보실 일은 없겠죠. 그 밖에 남편,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 관리 잘하자. 그리고 동생한테 갔을 때 말고는 엄마 아빠랑 외국 여행 같이 간 적이 없네? 빨리 한번 같이 가야겠어요. 멀리 베트남에 사는 동생아, 너한테 누나가 먼저 안부 전화 건 적도 없었구나. 초등학교 때는 소꿉놀이를, 중학교 때는 고스톱을 치면서 같이 놀았지. 우리 자주 연락하고 가깝게 지내고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친하게 지내자.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사실 제가 외할아버지 좀 닮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쩌면 외할아버지는 마음속의 꿈들을 혼잣말로 풀어내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아야지.